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3부 시작을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유공자 울리는 유공자 연금 보훈 정책의 문제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복절 앞두고 지자체에서 보면은 크고 작은 행사들 많이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14일에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지역도 있고요. 근데 유공자에게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몰리는 때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독립운동자 후손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보훈 정책이 아직 고쳐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적으로는 독립유공자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국권 침탈을 전후로 해서요.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하시고 45년 네. 해방되기 전날 8월 14일까지 활동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순국선열로 표현을 하고요. 네. 예, 해방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애국지사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이 두 어른들을 합쳐서 저희가 이제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법률적으로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차이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예. 그러면 유족과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나요? 네, 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함한 네. 분들을 이제 저희가 독립유공자를 하기 때문에 네. 독립유공자의 이제 배우자, 네. 그다음에 자녀, 이제 손자녀, 며느리까지 네. 이렇게 이제 유족과 가족의 범위로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분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현재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6월 30일 현재 13,9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930명이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그만큼 되시고, 그럼 후손으로 해서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이제 독립유공자가 13,0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후손들은 아주 적죠. 한 6,800여 명 좀 되니까, 네. 대부분 이제 돌아가셨고,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자녀까지도 돌아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연금 받는 분들의 범위는 이제 13,000명보다 훨씬 적은 한 6,800명 선. 6,800명 정도, 네. 그 정도 선입니다. 이 연금의 금액은 개인별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은요. 네네. 어느 정도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근데 그 훈격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예. 예, 훈격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급에서 5급까지 있고, 5급 밑에 이제 대통령 포장, 그다음에 대통령 표창까지 있는데요. 1급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한 490만 원 정도 월 받으시는데, 예. 근데 그렇게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죠. 생존해 있지 않죠. 네. 가장 많은 등급이 한 4급 정도 서원되신 분이 가장 현재 많이 생존해 계신데, 그분이 한 260만 원 정도 선이고요. 네. 그런 4급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의 유족들은 연금이 한 150만 원 정도 월. 예,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독립운동 후손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연금을 받는 기간도 조금씩 다를 거는 같긴 하지만 대략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가요? 신청을 해서 예.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된 후에 예. 당사자 사망 시까지는 받습니다. 당사자 사망 시, 그러니까 연금 신청한 사람의 사망 시까지는 연금을 받게 되는군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굉장히 삶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좀 피폐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네. 어느 정도나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3대가 망한다. 네. 라고는 하지만 이제 저희들을 생각하기에 이제 3대가 아니라 이제 4대, 5대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훈처에서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또 이런 조사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최근 한 언론에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실제 보니까 이제 100만 원 미만 받으시는 분들이 한 30% 이상 되는 거죠. 네. 100만 원 미만이면 그야말로 독립운동가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인 국민들 수준에서도 아주 하층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의 70% 이상이 스스로가 하층민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본인들 정신적으로도
하층민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거죠. 아니 근데 후손분들은 직업을 갖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직업을 통해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네네.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1945년이 해방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보훈 정책이 실행이 돼서 네. 독립운동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원호제도가 도입돼서 독립운동가들을 대우하기 시작한 게 62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방되고부터 17년이 지나서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할 때 네.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계속 남들이 주는 고기에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유지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 곧 본인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난의 쳇바퀴를 계속 도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육 기회를 놓친 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난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직업에 대해서도 네.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후손들을 도우려면 어떤 식으로 네. 가야 될까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보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이제 잘못 느껴져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끊는 건지도 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실은.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또 연금을 상향시켜줘야지 상황이 개선되는지도 알 수 없는데 일단 먼저 그 실태 조사부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수조사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네. 저희 민간단체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국가보훈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그런 전수조사, 실태조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나와야지만이 어떻게 이제 보훈 정책을 써야 될지가 나올 텐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안 되고 있어서 먼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실태 조사를 좀 가하고 방문해서 예. 실태 조사가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배정을 뭐 좀 많이 해놓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실태 조사가 우선인가요? 일단은 예산의 경우에도 예. 그 보훈처 예산을 100으로 본다면 예. 독립운동과 관련된 예산이 2%가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전체 국가 예산이 2%가 아니라 예. 국가보훈처 예산이 2%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바로 그 관심의 정도인데 네. 예산 규모가 2%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때만 되면 네. 독립운동가들의 가난이 자꾸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좀 바꿀 수 있는 필요가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네. 전수조사 한번 해서 네. 여기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 얼마나 예. 필요한지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직업이 필요한 분도 있고 네.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이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네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기아차 기특한 고객 케어 탄생. 사장님, 빅뉴스요. 응? 기아자동차 개인사업자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년간 이자만 내고 부담 없이 또 사장님 자금 상황에 맞춰 할부금 상환 조정도 가능하대요. 이야, 참 기특한 케어네. 최대 2회 자유형 할부 이용 시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2588 상담을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주치 시간과 경제수사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노무상담이 오늘 있는데요. 임시공휴일로 결정된 14일 어디는 쉬고 어디는 쉬지 않는지 노동법상의 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사대에서는요. 요즘 신종 레터피싱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고요. 주의할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 시간입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영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광복 70주년이라고 통 크게 14일을 쉬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잖아요. 예. 쉬지 못하는 근로자도 저를 포함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허영만 노무사께서는 쉬시나요? 예, 저희 사무실도 관공서 공휴일이 네. 휴일이기 때문에 임시 그러시군요. 쉬게 됐습니다. 근데 임시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잖아요. 예, 정부 발표가 지난주 한 10일 전에 발표돼 가지고 네. 사업장에서 조금 이렇게 대비하기, 왜냐하면 생산 계획 같은 경우 한 달 단위로 짜는데 네. 대비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었고, 한국노총 조합원 설문조사가 어제 언론에 발표됐는데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65.6% 정도만 휴일로 쉰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MBC 뉴스에 따르면 한 46% 정도만 쉰다고 어디 조사 결과는 기관을 안 밝혔는데 그렇게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반은 쉬고 반은 일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보다 또 정확한 통계 자료를 아직 낸 그건 없는데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이 노동법상의 휴일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요? 예, 첫 시간에 제가 왔을 때 휴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애초부터 없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출근하는 의무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휴일을 이제 법정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면 유급으로 주는 주휴일하고, 네.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법정 휴일이 되겠습니다. 적은데요. 근데 광복절이나 3.1절도 놀든가요? 명절. 예. 이럴 때는 이 휴일은 법정 휴일은 아닌 거예요? 예. 이런 흔히 말하는 달력에서 빨간 날. 네네. 학생도 쉬고 공무원도 쉬고 많은 사람이 쉬죠. 네. 이런 날은 실제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서 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한 법정 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그런 관공서 공휴일을 쉰다고 하면 휴일이 되는 거고, 네. 취업규칙에서 그걸 정하지 않으면 휴일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임시 공휴일도 이 공휴일 규정에서 비롯되겠네요? 예.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네. 거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네.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옛날에 월드컵 때 한번 하루 하고 이번처럼 대통령이 발표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이런 날도 관공서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모든 기업은 유급 휴일이 되기 때문에 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공휴일 그러면은 모두가 이제 공동으로 쉬는 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공서가 쉬는 날이었군요. 맞습니다. 예. 휴일이 되면은 일반 평일과 달라지는 게 좀 있겠죠? 예. 법정 휴일, 아까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그다음 관공서 공휴일 등이 약정휴일로 정해지면 일단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비스업 경우에는. 그러면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날 일하게 되면
50% 가산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각 언론사들의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 빨간 날도 다 일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특수업종이 좀 있겠죠. 휴가는 또 어떻게 다르죠? 그 휴가는 연차휴가 우리가 보통 보면 1년 근무하고 나오면 다음에 15일을 쓰는데 그러니까 근로제공 의무가 있지만 어떤 1년에 8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조건이 붙어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임시 공휴일을 그 14일을 연차휴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휴일이 되게 되면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임시 공휴일이 너무 좀 급박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업장이 갑자기 뭐 일을 줄일 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쉬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도 좀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관공서가 쉬면 같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정하면 네. 휴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은 약정 휴일로 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발표해서 되는 측면도 있지만 애초부터 중소기업은 이런 빨간 날이 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사실은 이런 것을 비닉빈부익부 휴일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네. 지금 계속 5일 14일 휴일이 쓰니까 나오더라고요, 기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또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효과가 물론이죠. 있는 예. 어떤 사람은 쉬는데 나는 못 쉬고 네. 심지어 일해도 50% 가산 임금을 못 받고. 되고. 예. 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네. 입법을 제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게는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뭐 경제적 부담이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히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좀 공휴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6346님이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임시 공휴일인 이번 14일에 회사가 쉬기로 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날을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쉬라고 한다는데 예. 타당한 거 아니죠? 예. 예, 먼저 질문하신 회사에서 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정해져 있다면 이날은 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 휴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휴일로 쉬고 연차 휴가는 별도로 부과해야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약정 휴일로 안 됐다 하더라도 연차 휴가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쉴 때는 대체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하고 14일은 연차 휴가를 하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임의대로 연차 휴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2360님인데요. 지난달에 회사 업무가 많아서 휴일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경우에 별도의 수당을 받기보다는 휴가를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수당보다는 쉬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적 분위기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57조에는 사업주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요. 4시간 일했으면 6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건이 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 대표라 그러면 꼭 노조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네.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면 되겠습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은 그냥 뭐 해주세요 쫄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근로기준법 57조의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631님도 문의를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하다가 다치신 것 같아요. 회사 대표가 참석하는 축구 동호회 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산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경우가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바깥에서 행사하는 경우 야유회라든가 등산 이런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되거나 두 번째 사업주가 그 행사를 참가하도록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네. 또 사전에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 개가 다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사업주가 참석하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좀 판단이 곤란한데 축구 동호회 참석이 사업주 지시가 없이 자율적이거나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좀 인정하는 것을 동호회이기 때문에 전체 회사 직원이 나가는 뭐 야외나 등반되면 모르겠는데 그 취미 활동의 모임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기자협회에서는 축구 대회를 해요. 그래서 리그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경기를 하는데 사업주가 나오라고는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자발적으로도 나가고 하면서 그 많이 다쳐요. 그걸 하게 되면 그 일하는 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은 아니죠. 그런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는지. 그러면은 회사에서 인정하고 싶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 부분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보고 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부상자가 꽤 많거든요, 해마다. 의외로 많습니다. 상당히 갑자기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308님인데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하면은 더 적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데 그래도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가 흔히 그 가입하지 않을 때 이유 중에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급여. 직원들이 가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자의 책임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나중에 가입하지 않고 나타나는 그 위험은 모두 사업주가 져야 됩니다. 즉 가입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까지 근로자 부담금까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에서 자꾸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과징금 같은 것도 내야 돼요? 그 지나고 나면 매일 세무신고나 이렇게 하고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부담금, 그 부담금까지 같이 사업주 부담까지 사업주가 같이 내게 됩니다. 그러군요. 괜히 요구 들어주려다가 부담만 더 지는 경우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3990님인데요. 저는 건물의 시설관리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건물 시설관리 위탁 계약이 올해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의 근로계약 기간도 끝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 기간제법은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외 사유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그 건축물의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인정이 되는데 이와 같은 시설관리 업체는 계속해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으로 보기가 예외 사유로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이 사람은 이미 그 무기계약자가 되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만료가 되면 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좀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였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서민들의 돈을 지켜라. 금융감독원과 함께하고 있는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금융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해를 예방하는 우리의 자세도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조성목 국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아닙니다. 근데 검찰을 사칭하는 그런 사기는 전부터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식의 그 사기 수법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가지고요. 이제 가짜 출석 요구서를 여러 사람한테 발송해서 그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유도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레터피싱 사례가 신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레터피싱이라고 하면은 편지인 것 같은데 우편물인가요? 아니면 이메일인가요?
우편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수법은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금전을 가로채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허위 문자 메시지에 의한 스마트폰의 그 스미싱, 그다음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가지고 PC를 조작하는 파밍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네. 이제는 그 우편물을 금융사기 매개체로 사용했던 점에서 그 새로운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인터넷 도박 사이트, 네. 그 상습 도박자 수사 과정에서 말이죠. 대포 통장 그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이 확인돼 가지고 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뱅킹 등 문의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혼동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유사 명칭을 사용했는데 네. 지금은 버젓이 그 금융기관하고 공공기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캐피탈, 뭐 공공은행, 네. 공공공사, 뭐 중앙검찰청, 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그대로 그냥 사칭하고 있고요. 네. 실제 그 수사관의 이름도 그 회사에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그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사기를 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수법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우편물이라고 하면은 좀 고전적인 방법이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실 그 사기범을 뭐 행태를 다 따라잡기는 힘들지만 7월 13일 날 그 저희들이 그놈 목소리를 공개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들려드렸어요. 예. 여러 번 들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외에 공개되자 이제 그 검찰을 사칭해가지고 그 우편물을 이용하는 그 신종 그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은 그동안 금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 당국이나 수사 당국이 이제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수사 역량을 이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고전적인 수법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잡으니까 다시 고전적인 우편물 방식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피해자한테 직접 자기들이 전화를 하는 대신에 이런 서면으로 이제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이제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네. 피해자가 자기들한테 직접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수법으로 진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본인이 서면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어느 정도 피해를 당했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네. 근데 뭐 이제 요즘에 정보가 하도 많이 유출이 돼 있으니까 내 정보가 이런 데 쓰였으니까 뭐 출두해 달라고 이러면은 일단은 탁 겁이 나거나 혹은 걱정이 되거나 해서 전화를 걸어볼 것 같은데 뭐 예를 좀 들려주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경기도에 사는 그 서모 씨의 경우에는 뭐 최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수사관으로부터 검찰 그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장이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어서 피혐의자 신분으로 이제 검찰에 출두하라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분서는 이제 도박 사건 연루에 따른 이제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해서 금전을 가로채려고 보낸 가짜 출석 요구서였는데요. 이 당황한 서모 씨가 이제 다행히도 먼저 그 금감원 콜센터에 이제 상담 신고를 해가지고 피해를 예방한 그런 사례입니다. 서모 씨가 그러면은 도박 사건에 연루는 돼 있었던 분이군요.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게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궁금해서 전화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은 이 레터피싱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요령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실제 그 우편물을 통한 그 출석 요구서를 사실 보내기도 하거든요. 수사기관에서요. 그래서 뭐 무조건 거부하면 안 되고요. 그 발송자 주소라든가 발송인 그 수신 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그 해당 기관 대피 전화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을 사칭해서 뭐 각종 사건 조사 문의 등을 빙자해서 전화를 유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그 검찰청 1301로 확인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 사건에 관련돼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 그 알려준 전화번호로 절대 전화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사기가 의심이 된다면 그 경찰서 112나
금감원 1332로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사기라는 거는 그 당하고 나면 구제받기가 힘든 게 그 현실이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 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그 보이스피싱 지킴이 네. 사이트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 유형이나 사기 수법 등을 사전에 인지해서 자신이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놈 목소리를 통한 보이스피싱도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소리 바꾸면 또 되고. 그래서 보이스피싱보다 지금 레터피싱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죠.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초기에 이걸 진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홍보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한 10여 건의 그 제보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피싱 중에서는 그러면은 보이스피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이스피싱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가 돼서 일반인들이 많이 지고 나서는 다시 이제 보이스피싱, 그래서 이제 젊은 실제 그 여성분들 통해서 겁을 줘가지고 전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어디에 갖다 놔라 하고 받는 형식, 이런 형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90%가 그 현금 수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포 통장으로 빼가고 이런 건 이제 금융기사에서 계속 타이트하게 막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서 어디에 갖고 오게끔 유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 신종 사례를 계속 저희들이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CD 제작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노인정에도 좀 갖다 드리고 다 할 생각인데요. 이런 걸 많이 듣고 신종을 계속 익혀가지고 학습 효과를 제고하고 그리고 그 아시는 분의 목소리가 나오면 경찰청에 신고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들어보고 신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조성목 국장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0234님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